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저렴한 곳은 저는 좀 피해라. 그러니까 그게 더글로리에서 그 문구 하도영이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될 돈이 뭐 변호사 비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, 그거 저희 나오자마자 피드에 한 수십 개 본 것 같아요. 저희 동기들이랑 써놓으면 바로 이거다, 이게 우리를 광고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필요한 말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끼리도 그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. 근데 이게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일단 저희 그 변호사 비용이 적정 수임 비용이라는 게 특별히 없고, 변호사마다 다 쉽게 말해서 부르는 값이 다 다르고, 최소 비용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대치는 정말 끝이 없거든요. 어떻게 보면 특히나 내노라는 대형 로펌이나 이런 거는 뭐 개인 사건 맡으려면 최소한 몇천 억 단위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. 그러면은 대형 로펌은 무조건 그 돈을 주면 다 이기냐? 그거는 아니거든요, 사실은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적게 비용을 들이는 데에서는 뭐 너무 대충 한다? 아니면은 그냥 이길 사건도 진다?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, 제 생각엔. 다만 조금 다른 점은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많은 변호사가 좀 거기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고요. 돈을 많이 비용을 지불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뭐 로펌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개인 법률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한테 다 사건을 어느 정도 맡기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을 이제 끌고 나가기 때문에 개인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점이 달라지고, 그래서 이제 그 비용도 이제 거기에 약간 개인이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럿이 하는 것보다는 좀 줄어들겠죠?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, 다만 대형 로펌이라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변호사는 한 명이 있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끌고 가야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완벽하게 대형이 하면은 다 이기고 좀 작은 로펌에서 하면 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, 결국에는 돈도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들이면은 이기고 적게 들이면은 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청구 비용이 한계가 있어요.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이제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, 그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1억 정도 청구를 하면은, 그러니까 그 보통 변호사 비용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속가라고 하는, 우리가 뭐 청구 금액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빌렸어요, 누구한테.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줬어. 그래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속가가 얼마예요? 1억이죠. 그러면 1억에 대한 그 변호사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청구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법원에서 계산식을 줬거든요.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그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중에 적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같은 경우에는 74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거든요. 그 계산에 따르면은. 근데 내가 변호사 비용 500만 썼어요. 그러면은 500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이 상황이.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따져보시고, 내가 이겼을 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해서 변호사 비용을 좀 본인이 생각하셔가지고 책정해서 좀 합리적인 범위 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저렴한 곳은 저는 좀 피해라.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변호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일하는 게 다 시간이에요. 내가 시간을 얼마나 써서 이 사건에 집중을 할 건지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,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3천만 원 줬어요. 근데 어떤 분은 300만 원 줬어. 그럼 피디님 누구한테 일에 집중하겠어요? 그쵸?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어요. 뭐 대부분의 변호사가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물론 힘드셔가지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제 수익률을 후려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
그럼 저는 좀 일을 못한다고 해요. 그렇게는 제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없다. 대충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가 좀 뭐 가끔 좀 해드리기도 하고 하지만,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해되시죠? 여기까지. 맞아요. 그런 말 너무 많죠. 저는 뭐 일견 타당한 말씀이기도 해요.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인류적으로 뭐 언제는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같은 사건이어도 어떤 법원에서 어떤 재판부를 만나고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, 내지는 어떤 검사님을 만나서 구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태원과 노소영 사건만 하더라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잖아요. 근데 그게 결국 AI였으면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겠죠, 절대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. 어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 뭐 때렸다, 전치 3주다 이렇다고 쳐봐요. A도 전치 3주가 나왔고 B도 전치 3주가 나왔어요.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엄청 외형적으로도 너무 심하게 타격을 받았는데도 또 의사 선생님 이거 보고 3주라고 할 수도 있고, 어떤 분은 전혀 뭐 티도 안 나고 그랬는데도 3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리고 그 3주가 나온 그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때렸는지. 근데 아마 AI한테 이걸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. 제 생각엔 그래요. 이런 부분이 약간. 그러면 그건 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이제 그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AI가 판사를 대체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. 근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, 변호사는 이제 주장하고 방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정말 데이터가 풀로 있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주장을 AI라면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똑같이 할 것 같고요. 방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좀 인간적인 그러면 가면이 왜 있고 정상 참작이 왜 있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AI가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, 그 판사보다는 변호사가 좀 더 빨리 대체되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나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정말. 아니, AI가 너무 발전속도가 빨라요. 그쵸?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? 이 업계도? 네, 이 업계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, 저희도 이게 가끔 챗 GPT랑 얘기를 해보는데 얘가 진짜 저보다 몇천 배 정도 똑똑한 것 같고, 네. 저희 아이도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기 전에 챗 GPT에다가 하늘은 왜 파래?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챗 GPT가 더 잘 얘기를 해줘서 그런 게 참 무섭기는 해요, 사실. 근데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호사들이나 이 법조계도 조금 같이 공존해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은 해요. 네. 그냥 각자 맡은 역할을 할 뿐이에요, 사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사실 검사들도 되게 멋있는 영화나 드라마 되게 많지 않아요? 막 검사 외전? 근데 되게 뭔가 거기 멋있고,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다크나이트에서 그 하비덴트? 네, 맞죠? 그거 진짜 멋있잖아요. 막 범죄인들을 다 척결하고, 물론 그 사람도 이제 결국에는 탈락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극 중에 다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. 그래서 검사 되게 멋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도 친구고 변호사들도 친구고 뭐 판사들도 다 당연히 뭐 이제 있는데, 그냥 저희는 만나면 다 각자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. 뭐 그 사람은, 다만 이제 검사들은 대부분 범죄자, 우리가 말하는 피의자, 피고인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을 10년 하신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 착한 사람도 나쁘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해요, 진짜로. 이게 왜냐면 계속 뭐라 그러지? 좀 의심을 한다고 해야 되나?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맞나? 아니면은 아닐 것 같은데?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지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. 반대로 변호사는 또
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? 근데도 자꾸 착한 모습을 보려고 해요. 왜냐면 변호를 해야 되잖아. 이 사람의 착한 모습을 내가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못됐어도 뭐 잘못된 일을 했어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에 충실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, 사실은 뭐 검사는 나쁘다? 뭐 변호사는 착하다? 그건 아닌 것 같고, 어떻게 보면 변호사 더 나쁠 때도 많아요. 왜냐면 변호사들은 결국 저희는 이제 영리 목적으로 대부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저 요즘에 막 신문기사 보면은 막 밑에 댓글에 막 변호사 욕 엄청 많아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. 사실 뭐 변호사들도 자기 약간, 저희도 물론 좀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안 그러시고 진짜 정의와 이 사람의 피해 회복과 아니면은 뭐 원피고의 그 공격 방어를 충실히 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으시니까 이제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시면 되고, 검사님들은 다들 자신이 뭐 그거를 기소를 하거나 뭐 불기소를 하거나 이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검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진짜 이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. 예를 들어 왜냐면 이제 경찰, 저번에 제가 강의 때 말했듯이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기잖아요. 그럼 검사님이 봤을 때 이건 제가 안 되는 거야, 예를 들어. 그러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불기소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좀 그럴 때 되게 멋있더라고요. 진짜 내 약간 신념을 가지고 이걸 무조건 기소하지 않고. 근데 뭐 내부 사정이 있더라고요. 이게 잘 안 되는 사건을 기소했을 때 무죄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부에서 판단하는 거겠지만 그런 점들을 그럴 때도 있어요. 그래서 꼭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변호사는 착하고 선이고 검사는 악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